안녕하십니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나누는 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탐색하고 알아가는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승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돌아왔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사실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하면서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 뭔데요? 네, 왔다 갔다 할 때 옛날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TV 같은 걸, DMB 같은 걸 보고 했었는데 요즘엔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한번 들춰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다 가다 책을 보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뭐 오다가다 책을 보는. 네, 오다 가다 책 혹시 뭐 혜원 씨나 동열 씨는 습관이 생겼다거나 오다 가다 이후에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뭐 학교 갈 때 저는 이제 G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네, 그러면 뭐 키썸이라면 청기백기를 막 이렇게 해요. 네. 그거 맨날 보고 아, 저 팀이 이겼다 저 팀이 이겼다 이거 세고 있었는데 아, 요즘은 저도 책을 이렇게 보고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책이 무겁다 보니까 네. 아, 제가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근력 운동도 아, 책을 전완근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떻게 좀 생겼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안 돼요. 어, 아, 이제 여름인데.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두꺼운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하나의 고행이지만 많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다니 이런 느낌도 받고. 맞아요. 뭐 브래드 피트, 탐 크루즈 뭐 이런 영화 배우보다 막 이스털리, 뭐 제프리 삭스, 장지글러, 뭐 담비 사무엘 뭐 이런 이름을 알고 있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뭔가 이렇게 뭔가 멘탈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네. 스마트해진 느낌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렬 씨가 그때 얘기했던 제프 의리 삭스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씨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들어가 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세계의 절반 구하기는 보통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과 함께 꼽히는 뭐 필독서처럼 읽히는 책이잖아요. 네. 약간 제프리 삭스 교수의 그런 견해랑 이스털리 교수의 견해가 다르다는 게 정말 딱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그 두 당신 제프리 삭스와 우리 이스털리 교수님인데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스털리 교수님. 이스털리. 이 이스털리가 어떤 분이냐? 이제 윌리엄 이스털리는요, 이 뉴욕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월드뱅크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 업무를 또 담당하셨죠. 그래서 나는 개발 경제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 사이 많은 시간을 세계의 빈국을 변화시킬 방법을 탐색하는 데 썼고 그 중에 또 16년은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이렇게 대단한 분 제프리 삭스 교수도 그렇고 장지글러도 그렇고 네. 이스털리 교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대단한 분들의 그런 책을 감히 이렇게 네.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겁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장씨 가문의 큰 아들 장지글러, 이씨 가문에서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이씨 가문의 이스털리 교수. 아, 죄송합니다. 또 수염 많으신 그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아주 든든하신 분. 선민가봐요. 양반 집안. 네. 어떻게 또 글 잘 쓰셨나 한번 알아볼 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제프리 삭스나 또 오늘 이제 윌리엄 우리 이스털리 교수 모두 저서를 통해 빈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빈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제프리 삭스나 아니면 이스털리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은 정말 상반됩니다. 네. 같은 곳을 지향하지만 뭐 방법론이 다르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런 과거의 서구 원조에 대한 평가는 두 분 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앞으로 원조가 어떻게 하면은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그런 견해가 다른 거죠. 네. 시선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잠깐 그 두 시선을 지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책에 나온 용어를 통해서 언급해 보면 어떨까요?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덫에 빠진 나라한테 이렇게 빅푸시라고 하죠.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야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다리에 한 걸음을 올려놓을 수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사다리. 그래서 2025년까지 연간 1,95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반면에 윌리엄 이스털리는 이제 서구의 대규모 원조 계획을 이제 이 빅푸시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하향식 계획만으로는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탑다운. 네, 그렇죠. 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계획만으로는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미 지난 50년간 서구 사회는 대원조로 2조 3천억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요. 이제 말라리아의 치사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12센트에 불과한 그런 약품조차도 빈곤 국가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대원조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네. 지원하죠. 저번에 읽었던 책에서도 분명히 약은 보건소 지급이 되는데 네. 보건소까지 아이가 갈 그런 수단이나 그런 게 없어서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빈민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계획가들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를 할 수 있겠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아까 저랑 동열 씨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제프리 삭스와 이스털리는 정말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최빈국들은 대규모 원조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국의 성장이 저조한 것은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다. 대규모 원조는 국가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빈곤의 종말에서 나온 제프리 삭스의 주장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스털리는 정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이스털리의 주장에서 정말 많이 부각되는 게 원조의 퀄리티냐 퀀터티냐 이거에 대한 그런 견해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털리 교수는 민주주의가 항상 경제 성장을 수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올해 이스털리 교수가 새 책을 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요? 네. The Tyranny of Experts라고 해서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올해 나온 책이라서 네 빨리 번역됐으면 제가 좋네요. 번역 해볼까요? 네. 왜 출판사 차렸는데. 이렇게 The Tyranny of Experts 이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민주주의와 이렇게 독재 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이 자신의 견해를 어필을 했거든요. 궁금해지네요. 네, 이 책에서는 그 새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원조가 수원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기술적인 문제, 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걸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원조는 빈국의 독자적인 해결책 마련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원조국의 여러 기구를 부패로 내몰고 또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이스털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의존도를 높인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원조 기구가 피원조국에게 영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시죠. 네, 책 서두에 보면 한 소녀 이름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아마레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 이스털리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마레치라는 소녀라고 합니다. 맞아요. 나는 이 책을 아마레치와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계의 수백만 아동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마레치는 10살 된 에티오피아 소녀죠. 아마레치는 유칼립투스 가지와 잎을 줍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일어날 수가 있나요? 시험 기간에도 새벽 3시는 안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네. 새벽 3시에 자는 건 몰라도 일어나진 못하죠. 대박이네요.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로 이제 그 고통스럽고 머나먼 여정을 시작해요. 그 아마레치와 함께 가는 여인들과 소녀의
소녀들의 줄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무거운 땔감을 등에 지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아디스아바바로 향합니다. 도시에서 땔감을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려요. 여기서 번 돈이 하루 수입이죠. 근데 얼마나 벌었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나무를 팔아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받는 최저임금도 못하지 그렇겠죠.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레치는 저는 평생 나무나 이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레치는 평생 장작을 짊어지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스털리의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고 이제 이 책을 쓰게끔 네. 네. 유도를 해줬죠.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서방 선진국들은 2조 3천억에 달하는 그 원조를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원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말이죠. 네. 네, 뭐 담비사모요의 데드에이드 다음 네. 주에도 다룰 죽은 원조로 번역돼 있는. 그- 책에서도 나올 내용인데 참 안타까워요. 네. 참 이스털리가 이 아마레치란 소녀를 보면서 빈곤의 종말을 위해 대외 원조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해서 마치 대외 원조에 대한 약간 회의론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었는데 이제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 원조는 필요한데 그러면 왜 아마레치라는 소녀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고민했던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책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스털리가 어느 날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원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털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뒤늦게야 내가 질문을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빈곤의 종말을 위해 대외 원조가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 대외 원조를 통해 빈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야 맞는 것이다. 나는 계획가들의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탐색가였다면 질문은 처음부터 달라졌을 것이다. 대외 원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친구들한테 막 제가 이런 공부를 한다 개발하고 공부한다 하면은 그거 왜 필요한데? 왜 도와줘? 우리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맞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스털리 이제 사고를 완전히 전환한 거죠. 어떻게 해줘야지 도움이 될지, 뭐가 필요한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스털리가 그 말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획과 탐색가라고 탐색가. 예.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탐색가의 관점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예를 들자면 이 소를 경마에서 우승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를 경마에서 우승시킨다. 좀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경마는 이제 말끼리 달리는 거기에 네. 굳이 소를 이렇게 몰고 갈 필요가 있는가? 네. 아무리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가 대규모의 그 경마에서 우승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은 굉장히 황당해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소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일은 무엇인가? 뭐 소 한 마리는 뭐 우유도 만들어내고 버터, 뭐 치즈 그리고 뭐 살코기, 뭐 가죽은 또 백이 되기도 하고 지갑이 되기도 하고 우리 협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세계 절반 규격에서는 원조 기관들이 수십 년간 경주마도 아닌데 경마대에 참가해서 소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격이라고. 그래서 그런 비유를 지금 드셨구나. 네. 경마장에 출장한 소? 굉장히 좀 오글오글하네요.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예. 아이러니한 네. 정말. 네, 소가 우승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원조 기관들도 세계의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 수 없어요. 대신에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빈민들의 절실한 필요는 채워줄 수 있겠죠?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에티오피아를 발전시키려는 대신에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아마리치 같은 아이들을 잔인한 장작 나르기에서 구출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원조 기관의 역할이라고 이스털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몇몇 그 개발 현장에도 나가서 일을 해봤고 또 이제 봉사 활동도 해봤고 비영리의 이제 국제 구호 단체 이런 쪽에서 보다 보면은 항상 드는 의문과 회의들이 항상 그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조라는 것이 갈 방향을 잃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서구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이제 국제 원조가 대부분의 계획가들이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소희야, 넌 경마대회에서 꼭 우승을 해야 해. 미안하다. 뭐 이런 목표를 할까요? 수가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네. 무조건 얘는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닌데 네. 달리는 걸 시켜놓고 미안하다 이러는 네, 자꾸 계획이란 단어가 이 책에 이렇게 언급이 돼요. 예. 잘못된 계획을 세웠다. 네. 뭐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뭐 네, 네. 아까 실제 실무가 잘 안 돌아간다 뭐 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데 원조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 계획가들 때문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빅푸시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네. 계속 계획 얘기가 나오죠. 네, 계획 여기 이 책이 이렇게 나온 시점이 2006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MDG가 2000년에 나왔으니까 2000년에 그러면은 이제 MDG를 어느 정도 염두하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소라는 게 말, 소 아니요, 계획이라는 계획이라는 게요. 게. 네, 그래요. 새천년 개발 네. 목표. 책 내용에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네. 이제 MDG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나오거든요. UN과 MDG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는 글도 나오는데 이스털리는 아무래도 이 계획을 세워서 이걸 이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획과 탐색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스털리도 계획가고 제프리 삭스도 계획가죠.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다 네. 빅플랜을 짜는 뭐 그런 분들이시니까. 네. 이 스털리는 계획과 탐색가의 개념을 대비해서 해외 원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길을 이루는 원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네.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해리포터요. 네. 네. 윙가르디움 메비우스. 그걸 외우시다니. 해리포터 한참. 아 좋아하시는군요. 이건 리디킬러스. 그거 얼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네. 안 봐가지고. 익스펙트 베트로늄. 자, 그래서 2005년 7월 16일 미국과 영국 경제는 해리포터 시리즈 그 제6권 네. 900만 부를 기다리던 그 독자들에게 하루 만에 배달하는 그 저력을 보여주었어요. 900만 부를 하루 만에. 배달했다. 900만 부를 하루 만에. 네. 도서 판매상들은 소비자들이 이 책을 사가기 무섭게 서가를 또 새 책으로 열심히 채워 넣었죠. 뭐 아마존들을 비롯한 그런 인터넷 서점은 예약받은 책들을 소비자 집으로 배송했고 정말 빨랐죠. 네. 국제사회가 부유한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오락거리를 전달하는데 이와 같이 고도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그 12센트짜리 약품 하나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비극적이죠. 그렇습니다. 2005년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빌 클린턴 같은 유명인사들은 빈민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모기장 공급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때 영화배우 샤론 스톤이 탄자니아에 더 많은 모기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역시 유명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프리카에 모기장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기부를 하세요. 이러면 뭐 그냥 다 기부하겠네요. 하고 싶어지는데요. 살충 처리된 모기장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말라리아로 인한 감염과 사망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모기장이 그렇게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면 네. 왜 그동안 계획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 빈민한테 모기장을 공급하지 않았을까요? 불행히도 유명인사나 원조 행정가들은 모기장을 빈민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해리포터는 금방 받을 수 있는데 모기장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받을 수가 없었죠. 대조적이네요, 진짜. 네, 그래요. 오히려 기부금으로 구입한 모기장이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뭐 보건소의 공급 물량을 동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망이나 면사포, 면사포로 활용해. 이게 참 잘 만든 거라 굉장히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면사포 황당한 사건이죠. 네,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또 이야기이기도 네. 하네요. 근데 그래도 모기장을 전달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워싱턴 DC에 주재한 국제인구 서비스와 PSI는 말라위 빈민들한테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공급했어요. 똑같이. 네. 그리고 근데 PSI 경우 농촌 지역의 임산부 진료소를 통해서 임산부들한테 모기장을 50센트에 판매했습니다. 공짜로 그냥 나눠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준 게 아니고 모기장이 필요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아주 소액을 받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한 것 그리고 공급한 거죠 거의. 거의 거저 주다시피 이렇게 준 거였는데 이런 경우에 모기장을 구매한 사람들은 거의 모기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면사포나 어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하지만 잠비아에서 무료로 모기장을 나누어준 프로그램은 계획가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는 70%가 모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오히려 돈을 조금 받고 받았을 때 그냥 우상 공급한 것보다 더 좋은 원조 효과가 나왔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거 펜 가지세요 이러고 가지면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딱 꽂아놓잖아요. 네. 안 드릴 거예요. 이러면 펜꽂이에 그냥 꽂아놓고 안 쓰잖아요. 네. 별로 이렇게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어느 용도라든지 막 쓰든지 아니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면사포를 쓰든지. 네. 그저때 무릎팍도사에서 안철수 씨가 나와갖고 그 의료봉사하던 걸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거랑 딱 정확히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데 알약을 100원 정도씩 받고 이렇게 파셨다고. 그러면 그 사간 알약을 이제 이 노인분들 아니면 뭐 병자분들이 이걸 안 까먹고 100원을 줬으니까 내 돈을 이렇게 드신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후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씨가 알약을 파니까 뭔가 어색하네요. 그러네요. 제가 저 순간 착각했어요. V 뭐 특정 세계 떠오르면서 이거 3개 파셔야지 알약.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계획과 탐색과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계획과는 대외 원조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는데 탐색과 사실 약간 좀 생소했어요. 탐색과는 여기 이제 이스톨리 책을 보니까 좀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아까 혜원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말라위에 지원한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혜원 씨, 동료 씨 두 분이 계획과 탐색과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책에서 나온 계획과에 대한 면을 그리고 동료 씨가 탐색과의 장점을 이야기할게요. 네. 대원조에서 계획과 플래너들은 선한 의도를 표방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탐색가, 이제 서처라고도 불리는 탐색가들은 일이 되는 것을 찾아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계획가들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책임을 지진 않아요. 탐색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계획가들은 무엇을 공급할지 결정을 하지만 탐색가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니즈를 발견해내죠. 계획가들은 전 지구적 차원의 청사진을 상황에 적용하려 하지만 탐색가들은 이제 지역적인 환경에 스스로 적용을 해요. 네, 최상위에 속하는 계획가들은 밑바닥 계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근데 탐색가들은 이제 밑바닥부터 이렇게 타고타고 타고 올라오는 그런 탑다운과 바람업의 차이네요. 그 차이죠. 계획과는 탑다운, 네. 탐색과는 바텀업. 네. 계획가들은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얻었는지에 대한 반응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탐색가들은 끊임없이 소비자가 만족하였는지 이 수혜자가 만족하였는지 이걸 피드백을 계속하죠. 네, 계획가는 이미 가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탐색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계획가는 외부자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탐색가는 내부자만이 문제 해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또 대부분의 해결 방법은 내부에서 자생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탐색가들이 성취 동기만에서 더 나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탐색가들은 거대한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특정한 임무의 수행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런 말이 생각나요. 델포이 신탁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했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계획가들은 약간 이제 멀리서 조망하듯이 우린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가능해 하고 먼 곳에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이제 탐색가들 같은 경우는 나는 무지해, 현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무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타개해 나갈 수 있고 타파할 수 있다, 가서 네. 부딪혀보자, 뭐 이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이야기들은 다 이제 책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지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계획가들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5장에 나올 거예요. 네. 네, 계획가들이 국제기구도 막 유엔이나 유엔에 속한 여러 기구들이 많잖아요. 다 공여국한테 에이드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기구들이 그런 공여국들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뭘 해? 뭐 유니세프한테 이 돈으로 아이들 말라리아 치료비를 써. 이 돈으로 아이들 교육에 써. 이 돈으로 아이들 뭐 밥을 먹여줘. 이렇게 에이드 펀드를 하면서 다 뭘 해달라고 프로젝트 사업을 막 요구를 해요. 그럼 그걸 받은 국제기구 사람들은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한두 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다 하려면은 일단 성과가 좋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려면은 일단 그 결과는 그렇다 치고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썼는지 과정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공여국은 돈만 줬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플랜은 엄청 잘 짜놓고 그거를 제대로 성취하지 않는다고 이스털리는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여러 공여국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원조 사업을 하면은 엄청 많잖아요. 네. 한 분야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여국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잘못했겠지, 내가 잘못했다고 의심을 받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무임승차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 갖고 책임이 없어진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나 하나 오줌 싸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 적절한 매우 비유네요. 적절한가요? 네. 그래요. 이 스탈린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냥 확 와닿는데요. 예, 되게 두 분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좀 이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스털리가 이제 그 계획가 대신 탐색가적인 그런 자세로 이제 국제 협력에 임해야 된다고 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가들과 달리 탐색가들은 그 밑바닥의 현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바텀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계획가들의 원조가 책상머리에서 나온 하향식 원조라고 했을 때 탐색가들의 원조는 발로 뛰는 그런 느낌의 상향식 원조고요. 그래요. 계획가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탐색가들은 모색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과 책임이 작동해서 적절한 결과를 찾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을 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유토피아라는 어원 자체가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그런 어원이잖아요. 불가능을 내포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너무 이상만 추구하다 보면 현실을 간과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리가 생겨날 수 있다. 네. 그런 것 그렇군요. 같고 또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체제는 피드백과 또 책임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뭐 빈국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획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과거에 많은 실패 경험이 있고 그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것, 운영 가능하지 않다는 과거 기록들이 있어도 여전히 정해진 목표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털리가 그동안 많이 부었잖아, 이제 그만 부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획가들은 아니야, 좀 모자라, 아직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네, 더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가들은 과거에 추진됐던 개입이 실패할 경우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개입의 범위를 이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구나.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을 서포트할 다른 부분도 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더욱 확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민 구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실제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죠. 이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생각나는데요. 좀 더 확장해야 된다. 확장하고 네. 많이 많이 푸시. 밀어줘야 된다. 음. 네. 이건가요? 푸시? 이런 푸시였군요. 소보고 경마 뛰라고. 오늘 상당히 와닿는 비유를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잠을 못 잤더니 오늘 안 터지네요. 네, 잠이 아무튼 책상머리냐 아니면 뭐 진흙탕이냐 뭐 이 필드에서 뛰어서 빈민의 속마음 알아내느냐 뭐 이 두 가지인데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개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선지자나 되는 듯 착각에 빠져서 항상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게 바로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해리포터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네.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탐색가가 공급하고 12센트짜리 약품은 계획가가 공급한 그런 결과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에 이제 그 국제 협력은 다 대부분 선진국에 있는 계획가들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그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선진국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선진국 원조가 실패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 제공하는 그 원조가 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선진국들이 후진국에게 통 크게 원조를 하면 이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스철리는 그런 거대한 계획, 뭐 빅플랜에 대한 발상을 버리라고 네. 합니다. 이게 빅플랜을 버리는 것부터가 후진국을 살리는 첫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네. 제프리 삭스 교수가 대표적인 계획가인데 이제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화끈하게 끝! 원조를 해서 이들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면 그 다음은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스털리는 이런 발상이 순진한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그 조윤호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항상 그 가게 주인이 와서 유단자인가 그러면 그렇소. 그러면 막 이렇게 파박 세게 때리려고 그러면은 잠깐 천천히 와.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끝 하면은 또 턱 때리면 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끝 하는데 되게 말은 되게 재밌고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거와 딱 들이맞는 그런 게 아닌가. 계획은 정말 반짝반짝하고 그렇지만 실상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지 않는가. 우리 보통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이어리에다가. 네. 뭐 오늘은 뭘 하고 뭐 하고 거기에 체크되는 거는 했다고 표시되는 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조윤호 씨가 했던 그 유단자인가. 에피소드, 그것이 참 계획가하고 잘 들어맞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저 사실
다이어리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쓰면 오히려 부끄러워서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아예 안 쓰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충분히 계획가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사실 우리가 또 좋아하는 계획가 중에 한 분이 제프리 삭스 교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또 아프리카 빈곤 퇴치에 모든 의리를 바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일종의 선한 기부죠. 최빈국의 그 궁핍을 해소하려면 부자 나라들의 경제 연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2025년까지 지구상의 절대 빈곤을 정식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근데 하지만 세계의 절반 구하기의 이스탈리는 이제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묻죠. 그래서 원조는 결코 빈곤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이 말은 조금 번역이 되게 번역 과정에서 원조가 빈곤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쓰였는데 앞에 뭐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원조.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원조. 이 무조건적인 원조는 결국 빈곤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삭스의 대척점에서 서왔습니다. 명확한데요? 무조건 번역을 하시다가 살짝 피곤하셨나봐요. 새벽에. 한 단어 빠뜨렸나봐요. 네,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런 무조건적인 원조보다 정말 바로업 방식의 원조가 더 빈곤 해결책으로 잘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삭스는 서구 세계의 비서구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촉구했지만 이스털리는 그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건설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라고 엄청 맹렬하게 비판을 하죠. 근데 솔직히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이스털리 자신도 그렇게 뭐 비판은 많이 했지만 딱히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딱 이거다 하는 그런 해결책은 정확히 제시를 안 했다는 말이죠. 네. 좀 상당히 책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저희도 읽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뭔가 그 사람의 잘잘못 뭐 이런 걸 가리는 것도 좋지만 뭔가 만약에 잘 되었다면 당연히 칭찬을 하고 잘 안 되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정말 비판은 그에 대한 대안 해결책 아니면 네가 더 잘하는 걸 어떤 걸 더 늘리고 뭐 이건 못했으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바꿔보고 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없다면 그건 그냥 비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스털리의 이 책에서는 솔직히 비난은 굉장히 많은데 비판다운 비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자 소견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스털리도 비판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필독서처럼 꼽히고 빈곤의 종말이나 아니면 커먼웰스 같은 경우에도 제프리 삭스가 정말 지금 이전까지의 서구 원조를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잘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필독서로 꼽히잖아요. 뭐 볼리비아라든가 폴란드 케이스 같은 경우.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러면은 앞으로 비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스털리는 자신의 견해가 나름대로의 그런 이론을 갖고 오고 이런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뤄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스털리가 비판 일색으로 좀 갔고 사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제시 못했다는 부분이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 이스털리가 더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얘기를 2부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감히 저희가 편하게 저희는 그냥 당돌한 학생이니까 학생의
관점에서 편하게. 예. 네. 그렇죠. 아직 배워가는 네. 아직 배울 게 많고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네, 선배님도 PhD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우리는 다 아직 배워가는 네. 햇병아리거든요. 네. 좀 이제 늙은 병아리야. 이게 갓 깨어난 병아리인데. 치킨이 이제 네. 되었죠. 죄송합니다. 오늘 상당히 힘드네요. 덥고 열심히 날씨가. 삐약대 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네, 이스털리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된 서구 원조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칫 원조가 도움이 안 되니까 필요 없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 이스털리는 원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빅플랜 안에서 제공된 원조가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MDG도 이스털리가 비판하는 빅플랜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2002년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MDG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 공여국끼리 모여가지고 예. 원조액을 GNP의 0.7%까지 증원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이건 근데 과거 막 70년, 80년 계속 매년 OECD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매년 공고를 하는데 아예 이제 2002년에 달성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국은 0.55%인가 이렇게 거의 달성을 했고 나머지 공여국은 아직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튼간에 이스털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원조질은 생각 안 하고 원조량에만 주목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구의 메시아적 대외 원조는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식민주의적 오만의 재탕이라고 비판합니다. 맞아요. 이제 이 원조 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면은 막 경제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1%까지 찍은 달성한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0.7%는 상당히 네. 버거운 수치고 우리나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뭐 실제로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언제까지나 확충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해결해 나갈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이 탐색가적인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계획가들이 만든 신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화는 최빈국들의 원조를 통한 빅푸시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 두 번째 신화는 빈국의 성장이 저조한 것은 나쁜 정부, 배드 거버넌스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다. 그다음 세 번째 신화는 대규모 원조는 국가들이 자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신화가 그 퍼펙트가의 그 신화라기보다는 미신 이런 식으로 약간 미신, 뭔가 약간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화가 세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거네요. 빅푸시, 빈곤의 덫, 대규모 원조가 국가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인데. 지난 수십 년간의 서구의 대외 원조는 원조 없이 발전은 없다라는 통념에 기반해 왔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자본을 대량 투입해 광범위한 산업을 동시에 일으켜야 한다는 빅푸시의 방식으로 대규모 원조가 이루어졌다고 게 사실이죠. 근데 서구의 이러한 태도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의 덫에 갇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죠. 빈곤의 덫에 갇혀 있다. 하지만 이스털리는 빈곤의 덫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신, 신화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대규모 원조가 가난한 나라들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원조액이 온전히 인도적 지원에 쓰이진 않았죠. 그래요. 미국이 대원조 차원으로 이스라엘의 원조 자금을 제공한 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맞아요. 어찌되었든 서구 원조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잠깐 세긴 하는데 옆으로 네.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달려 있다 뭐 이럴 정도로 네. 유태인들이 강력하게 미국 사회에서 힘이 있으니까 공공연한 네 공공연한 사실이다 뭐 네. 그렇게 얘기를 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다 가다 해서 유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네, 아무튼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가 원조를 적게 받은 나라들보다 경제적 도약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게 마치 그런 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이스터리의 분석인데요. 네. 원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경제 도약을 하는 거 아니라는 그 분석이 책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1950년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던 아프리카 보츠와나는 그 다음 순위였던 레소토가 원조를 별로 받지 않았는데도 반세기 동안 소득을 각각 13배와 5배씩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인도와 터키, 칠레 등도 자생적 발전을 이룩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거는 이스털리가 그 The Tyranny of Experts를 출판을 하면서 기고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글 프로스펙트라는 잡지라 해야 되나? 그런 무슨 저널 같은 네, 거. 저널에다가 기고한 글을 봤었는데 이스톨리가 지적한 게 이런 최빈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하면 그 성장률이 그 원래 잘 사는 부자 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엄청 부풀려져서 보이고 그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그 낮은 성장률이 그 부자 나라가 경제가 엄청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보다 더 극대화돼서 안 좋아 보이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서는 이만큼 성장했다면은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만큼 보이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물가 지적을 차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요. 이미 여기는 이만큼 파이가 큰데 거기서 요만큼 더 커졌다고 해서 그렇게 안 커 보이는 반면에 네. 파이가 이만한 데서는 요만큼 커진 건 엄청 커진 거죠. 네. 그런 느낌. 경제 성장에 대한 착시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빈곤의 덫에 갇힌 제3세계 국가들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은 그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다. 뭐 그런 시각인데요. 그래서 대량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원조를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자립하려는 의지조차 상실되죠. 그 원조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그런 마음인데 국제사회가 빅푸시의 그 미신에 매몰됐던 지난 50년 간 이제 서구와 일본 네.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에 투입한 대원조가 얼마인가요? 저 알아요. 여기 써 있어요. 2조 3천억 달러.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뺏겼네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네. 어디로 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절반을 구할 수 있는 12센트짜리 예방약과 궁핍한 가정에 필요한 4달러짜리 침대도 죽어가는 신생아 5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임산부들한테 기묘한 3달러의 푼돈도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네, 이 스털리는 원조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원조 수혜국의 정부가 이른바 갱단 정부, 갱스터 정부, 뭐 부패와 억압으로 악명 높은 그런 독재 정권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을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갱스터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배드 거버넌스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더 강한, 갱스터, 더 못된. 갱스터. 네, 갱스터.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원조가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원은 저주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갱단들의 이런 사적 약탈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빈민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그런 저주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원조가 최악의 갱단들의 배를 불리면서 억압과 빈곤이 계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모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서구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비서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조의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데 타이데이드의 시초라고 할까요? 네. 시작이라고 출발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IMF가 또 다른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 성공에 힘입은 IMF는 바로 서구 이외 국가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IMF가 문제 있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회계적으로 제도화된 IM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나라의 국내 정치를 완전히 돕기는커녕 다 뒤흔들어 놓았죠. 네. 특히 80년대에 가장 심했는데요. 제3세계에는 IMF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폭동이 계속 일어났고 수시로 정권이 교체되고 또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불안정한 상태가 온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IMF는 최빈국들한테도 차관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만두던지 아니면은 방법을 바꾸던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일관된 자세로 제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게 문제였죠. 하지만 이 나라들은 차관을 신속히 갚고 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빚만 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고 경제는 경제대로 그냥 계속 안 좋게 돌아가고 그냥 계속 IMF한테 손 벌리는 그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낳고 일수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일소고지 같은 기분이었겠네요, 정말. 네. 이런 중독 상태에서 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 부채 탕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과는 더 많은 부채로 돌아왔는데 이 스털리가 금융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IMF의 행태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의 전형이며 이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가 아닌 그 원조, 내가 웃는 게 아닌 원조가 아닌 예. 그런 걸 그만하고 보다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 신흥시장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군사 개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것에 R2P. 대한 그 이스털리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서구는 빈민들을 구하기 위해 실패 국가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빈민 구유에 실패한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실패 국가에 직접 쳐들어가거나 불량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파하며 국가를 건설해주기도 하죠. 이른바 개발 경제학의 군사화인데요. 네, 이 스털리는 군사 개입과 전쟁이야말로 사실상 아무런 피드백이나 책임 없이 다른 사회를 운영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말합니다. 빈민들은 전쟁이나 뭐 평화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뭐 투표권, 뭐 의사 결정권 뭐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군사 개입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없죠. 또 군사적 활동이란 본질상 계획이며 또 군대 내 탐색가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이스털리는 또 서구의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을 전혀 다른 사회의 하향식으로 강요하려는 게 당연히 실패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복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백인 뭐 입어봐 하고 강제로 입혀준다 한들 네. 이게 암만 비단으로 되고 막 그렇다 한들 이 사람한테 정작 그게 필요할까요? 또 하나의 적절한 비유시네요. 네. 그리고 또 군대에 탐색가가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또 동현 씨가 군대 해병대 네.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 잘 어떻게 와 닿으세요? 아무래도 그 그렇죠. 탑다운이 많죠, 군대 책에는. 많은 정도는 그냥 그 자체죠. 네. 내가 탑다운이 곧 나인 그런 모랄체의 경지. 그것이 바로 군대에서 탑다운. 네. 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어쨌든 이해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스털리의 비판의 화살이 겨냥하는 최종적인 관역이 있을 텐데요. 네. 그거는 바로 빈곤에 덫이라는 서구적 관점 그리고 빅푸시적 방식의 원조인데요. 이거는 아주 제프리 삭스에게 저격, 스나이퍼, 헤드샷, 이렇게 네. 직격탄을 날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스털리는 대외 원조에 대해 기존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획가라고 부르고 대안적 접근 방식과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을 탐색가라고 부르죠. 근데 계획가들은 선심을 쓰듯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과는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프리 삭스를 비롯해서 영국의 고든 브라운과 토니 블레어 총리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등 모두 헛된 유토피아적 계획을 퍼뜨려 인기를 얻으려는 계획가에 불과한다고 아주 매질을 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뭐 이제 슬슬 날씨가 좋아지고 소풍 나가고 데이트할 철이 되면은 이제 인터넷이고 뭐 테레비고 거리 전광판이고 올여름 최고의 블록버스터가 온다. 그들이 왔다. 기대해라. To be continue 막 이러면서 이렇게 coming soon 하고 막 엄청 예고편 막 그럴싸하게 해서 진짜 티켓 땡 끊고 들어가서 앉아서 보면 네. 재미없어. 아 정말 예고편에 나온 그 장면이 전부구나. 네. 나는 2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예고편에 대단한 거 다 그렇죠. 이렇게 담듯이. 보일 거 정말 다 보여주고 네. 정작 까보면 뭔 없는 음. 그런 상황 참 안타까워요. 네. 탐색가는 뭐냐 그 이름 그대로 탐색을 하죠. 네. 탐색가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필요한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며 또 계획가들이 전 지구적 차원의 청사진을 들이댈 때 지역적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탐색가는 이제 겨울에 남양 특집 이런 거 안 내고 네. 이제 뭐 가을철 한참 옆구리가 쓸쓸할 때 로맨스 영화를 이렇게 딱 배치시키고 그런 네. 정말 이렇게 시장 분석과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발로 뛰는 LT 죄송합니다. 그런 부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스털리는 계획가들은 이제 밑바닥 계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탐색가들은 그 현실을 발견해낸다고 강조를 했어요. 예. 네.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 아무래도 그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또 아까 또 영화 배우 샤론 스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네. 참 영화나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또 이런 그 국제 협력 또 원조에 대해서 같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좀 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이제 고든 브라운, 뭐 토니 블레어, 조지 부시가 나왔던 건 아무래도 이 책이 나왔을 때가 2006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그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같으면 이제 뭐 오바마라던가 네. 아니면은 영국이 지금 누구죠? 카메론인가요? 카메론 총리인가요? 데이빗 카메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 잘 상대로 나왔을 모르겠어요. 텐데. 너무 애국심이 강해서 아, 네. 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질문 있어요. 올해 가장 올여름 기대하는 블록버스터 뭔가요? 저는 블록버스터는 아니고 네. 헐 헐. 그녀라고 호아킨 피닉스랑 네. 그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 슬슬 막을 내렸어요. 네네. 거의 이제 한두 군데서밖에 상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움직이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움직인다. 네. 그런 걸 다룬 영화였는데 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모든 인간이 사랑받길 원하고 사랑받으면 또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아직까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할 여건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뭐 극장에서 영화 보고 싶을 때 보고 뭐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앞에 나왔던 아마리치 같은 그런 네. 사람들도 그런 시간이 오길 영원해 보면서 예, 네. 네, 계속 이야기해 보죠.
네, 이스털리에 따르자면 책임 있는 피드백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덕택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되는지를 현지인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 원조기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조언대로 진행되면 정말 좋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최빈국은 다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다 필요한데 수원구 국민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뭐가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리고 또 그런 의사를 어떻게 탐색할지에 대한 문제와 부딪힐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스털리는 원조기관의 관료화된 조직을 다 감독할 평가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뭐 ODA 와치 그런 기구를 네.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네, 원조기관의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NGO나 기업, 뭐 연구소 및 관련 학자들로 이루어진 민간 네트워크에다가 그걸 다 맡겨라, 평가를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관료화를 견제하는 평가기관은 엄청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DA 워치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공여국끼리 이렇게 공여국이 자기 원조기관이 어떻게 ODA를 잘 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자체 평가를 하는 거는 힘들어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네, 솔직히 막 그냥 저는 학생이니까 한 학기 다 지나고 만약 교수님이 너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너를 점수를 매겨라 이러면은 그게 만약 점수에 반영된다면 전 당연히 저를 100점을 주겠죠. 물론 양심은 찔리지만 전 양심상 한 85점? 전 양심 성적과 양심을 바꿨네요. 전 100점 줄 거예요. 저는 한 게 너무 없어서. 근데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어렵죠. 솔직히 그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나 이 현장에서 일한 직원이나 같은 직원인데 직원이 자기 동료를 평가하는 셈인데 맞아요. 나쁜 평가를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털리가 이렇게 민간 네트워크에다가 NGO나 이런 데다가 그냥 맡겨라, 위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아이가 사고를 쳐서 학교에 불려왔을 때 과연 부모는 얼마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 아이의 그 잘못을 볼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부모가 아니라 뭐 이모나 뭐 한 사촌, 오촌 요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꽤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또 어려워요. 솔직히 위탁을 하면 돈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NGO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이 돈 주고 맡기는데 하나는 좋은 평가를 계속 내줘요. 하나는 계속 나쁜 말만 해줘요. 사실 인간적으로 돈 주고 나쁜 평가를 받고 싶진 않죠. 그럼요. 이런 한계점이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해요. 그래서 코이카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함께 그 각자의 그 교차라고 해야 될까? 교차라고 하면 서로가 좋겠죠? 서로의 것을. 네, 서로가 서로의 그런 원조를 평가하는데 이런 거는 이런 다양한 한계점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서로 내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면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이카가 다른 외국의 원조기관과 교차로 평가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코이카에서 이제 기간제로 근무를 했었지만 보면은 그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이제 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그런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효과성을 더 추가하는데 많이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스털리는 탐색형 원조라는 그런 용어로 아우르는데 뭐 방금 말한 것도 뭐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그런 탐색형 원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모든 대외 원조는 계획형에서 탐색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더 많은 원조금을 모금하는 것에서 원조금이 빈민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에티오피아 소녀 아마레치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1부는 마치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우리 그 탐색형 원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책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2부에 다시 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이 아니라 일주일 후가 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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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다 북카페. 오다가다 북카페. 아니 오다가다 북카페. 네. 다음 주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제발. 아. 네 다시. 다시 한 하겠습니다. 5초 쉬었다 갈까요?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